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오는 수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길에 오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연사로 나서 영어 연설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정부 여당이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범위를 아동 성범죄와 묻지마 폭력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머그샷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황소동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24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오늘 중국과 친선 2차전을 치릅니다. 중국의 거친 플레이에 부상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동안 때이른 더운 날씨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요. 무더위는 오늘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서울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서 3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서 이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창석 기자, 지금 아직 이른 아침인데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아침이라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때압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무더위가 밤사이 모두 가시진 않은 모습인데요. 시민들도 얇은 옷차림과 양산으로 오늘 폭염에 대비한 채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오늘 낮 서울 최고 기온은 35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가고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될 예정인데요. 평년 기온과 비교해도 6도가량 웃도는 날씨입니다. 무더위는 중국의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오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에도 대전과 광주가 35도, 춘천이 34도를 기록하는 등 오늘 전국 곳곳에 푹푹 찌는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과 경기 등에 내려진 올해 첫 폭염특보도 계속 유지 중인데요. 오늘은 실외 활동을 가급적 피하시고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며 날씨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김차섭입니다. 미국 남부 지역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토네이도로 최소 4명이 숨지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강풍과 폭염 등 악천후도 예보돼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지붕은 내려앉고 트레일러는 찢겨나갔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마을은 폭격을 맞은 듯 초토화가 됐습니다. I get up and look out the window and I just start seeing debris and trees forming and flying in the air.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시속 225km에 달하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주민 3명이 숨졌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I've seen more tornadoes than I can count. I've never seen the level of decimation to a town. 바다 위로 물기둥이 소용돌이치며 점차 해변으로 몰려옵니다. 거센 물보라에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가고 백사장의 텐트가 날아갑니다. 플로리다 해안에 발생한 용오름으로 날아간 시설물에 2명이 맞아 다쳤습니다. 전날엔 주택가에 몰아친 토네이도로 1명이 숨졌고 폭우로 홍수까지 발생해 주민 150명이 대피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텍사스와 플로리다 지역은 일부 도시 기온이 49도까지 치솟는 등 기록적인 폭염까지 겹쳤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기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등에서 토네이도 8개를 포함해 우박, 폭염 등 악천후 220건이 보고됐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미국만이 아닙니다. 사이클론이 강타한 인도와 브라질은 물난리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국은 최악의 가뭄이 덮쳤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등짐을 진 남성이 물에 잠긴 거리를 걸어갑니다. 사이클론 비파르조이가 인도 구자라트를 강타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해변가의 판잣집은 돌이킬 수 없이 부서졌고 거리는 널브러진 잔해로 가득 찼습니다. सामान तो सब कुछ चला गया कुछ भी नहीं इतना है खाली कागज है पन्नी है. 인도 정부는 복구 작업에 들어갔지만 피해 규모가 13,000헥타르에 달하는 만큼 재건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침수된 거리를 주민들이 보트를 타고 이동합니다. 브라질 남부에서도 사이클론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1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que estamos vivendo, a gente vai precisar muito da ajuda do governo federal, do governo do estado. 당국은 금요일 밤 하루 동안 동부 해안 지방에 약 30cm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대피소에 모여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국 컴브리아 지역은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뭄이 3년 연속 계속되면서 더웬트 강은 바닥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가디언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날인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합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윤석열 정부 일련에 대한 비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먼저 연설에 나서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꺼내들 예정입니다. 경제, 정치, 외교 등 5개 분야에 걸쳐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비판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편을 들어서 일본을 홍보하고 이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헬로윈 참사와 언론 노조에 대한 윤 정부의 대응책도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기본사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불체포 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등 정치 혁신 과제를 주제로 연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길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 될 국제 박람회 총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연사로 나서 영어 연설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화요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 총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한국의 마지막 주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섭니다. 이번 PT는 유치 경쟁을 위한 총 5차례의 PT 중 4번째로 정부는 부산 유치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도 P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당초 윤 대통령이 발표자로 나서는 걸 비공개로 할 예정이었지만 최대 경쟁국인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미 파리에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 이어 이번에도 179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영어로 연설합니다. Now, it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port city in terms of transshipment volume. It is also bidding to host the World Expo 2030. 30분가량 주어지는 경쟁 PT의 포문은 가수 싸이가 열고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와 성악가 조수미 씨도 영상으로 참여합니다.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 대표들은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대적할 필승 카드로 K브랜드의 힘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번 국제 박람회 총회에서 관심을 모으는 또 한 가지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엑스포 유치 경쟁입니다. 윤 대통령의 총회 참석 소식에 빈살만 왕세자는 예정에 없던 파리행을 결정했습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를 찾은 첫 손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두 정상은 경제 에너지 안보를 비롯해 신성장 분야의 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할랄 방식으로 조리한 한식으로 70분간 오찬을 나눈 뒤 윤 대통령은 관저 앞까지 직접 배웅을 나갔습니다.
좋은 순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일명 미스터 에브리띵이라 불리며 글로벌 영향력을 휘두르는 빈살만 왕세자는 당시 윤 대통령이 극진히 대접해야 할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정상은 경쟁자로 다시 만납니다. 엑스포 유치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경쟁국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의 총회 참석 소식이 알려지자 예정에 없던 파리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후발주자로 평가받던 한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6일 일찌감치 프랑스를 찾은 빈살만 왕세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고 총회 주간에도 프랑스에 머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등이 참여하는 이번 PT는 179개 회원국의 지지를 결정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4박 6일 동안의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 일정을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직접 나섭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국무회의에서 엑스포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껏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직접 영어 PT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 영어 PT 아무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충분히 되겠죠. 일단 그 국가 원수가 한 나라의 정상이 이 엑스포 유치에 굉장한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 회원국들에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PT함에 있어서 언어를 영어를 쓴다, 국제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 아무리 그 PT의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한번 통역을 걸러서 이렇게 듣게 되면은 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게 떨어지겠죠. 예. 근데 영어로 직접 이렇게 한다 하는 그 점에 있어서 그 소통 능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 지난번 방미 때도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의 효과가 어땠는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큰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지난 방미 때 연설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실력에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자, 이번에 PT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자,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 부산 엑스포 부분들은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이 돼서 역대 정부에서 역전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올림픽, 월드컵, 그다음에 이제 엑스포입니다. 이게 3대 세계 축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파리에 가서 직접 본인이 영어 PT를 하겠다고 어떤 방식을 달리하시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안 하시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영어 실력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의 대통령이 직접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나섰다는 자체에서는 큰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의 뭐 나쁜 뭐 점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당연히 다른 정상들이 보고 되게 이 대한민국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영어 연설을 통해서 뭔가 효과를 얻는다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영어 자랑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부산 엑스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두바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가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노력한 만큼 윤석열 정부가 그 자체를 성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앞서서 지난 4월이었죠. 이 방미 당시에 미국 의회에서도 영어 연설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 부산 엑스포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당시 연설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Busan was once flooded with war refugees. Now, it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port city
in terms of transshipment volume. It is also bidding to host the World Expo 2030. Korea is winning the hearts of global citizens. It is dynamic, freedom is thriving, and democracy is robust.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예, 들으셨겠지만 이제 영어 연설에서도 윤 대통령의 BTS와 블랙핑크를 언급하면서 호응을 이끌어냈었는데요. 자, 이번 프레젠테이션에도 이제 K-팝 스타들이 참석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뭐 싸이 씨는 뭐 직접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뭐 영상으로도 참석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물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회원국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을 주겠죠? 예, 저 도움이 준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엑스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격을 좀 봐야 되겠는데 엑스포는 어떤 그 생산물의 발전, 개량, 그다음에 어떤 산업의 진흥 이런 것을 위해서 온갖 물품을 다 전시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또 그 사이에서 우열도 가리고 이런 축제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홍보가 중요한 과업이 되는 그런 축제인데 우리나라 이 K 콘텐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 그리고 또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K-팝 스타 또 K 클래식 스타 뭐 싸이라든지 조수미 이런 분들이 이런 PT에 참여해서 회원국들에게 우리의 강점을 전달한다는 점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어떤 무기를 갖고 출발하는 예.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K 콘텐츠의 역량을 완벽하게 발휘를 해서 경쟁국, 특히 사우디가 되겠죠. 사우디와의 경쟁에서 한 발 우위에 나가는 그런 기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우디도 지금 막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죠. 자, 빈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를 찾은 첫 손님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해 방문 당시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강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가 7개월 만에 엑스포 유치 전 경제자로 파리에서 조우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파리에서 유치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자, 그런데 이게 윤 대통령이 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정에 없던 파리행을 결정했다. 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대한민국과 사우디 이 두 축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 PT까지 하겠다고 파리를 달려가니 빈살만 왕세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부랴부랴 쫓아가서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맞불을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치랑 경쟁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도 이게 5일 머니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어떤 저변들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오일머니를 통해서 각국에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화 경제적인 부분, 특히 K-팝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사우디와 대한민국은 경쟁력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빈살만 왕세자는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다. 좀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을 5개월여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교육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작년 만 5세 초등 입학을 꺼내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올해는 설익은 수능 폭탄을 꺼내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문항을 출제하되 높은 변별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사교육을 줄이라는 것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라는 지시와 같습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도 않고 사교육 의존도만 키우는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없어도 수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두고 민주당은 또다시 선전선동에 나선 것입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 내지 마라.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물론 뭐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말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한 것을 두고 왜 이렇게 나라에서 난리가 나는 걸까요? 애초에 이 정책 홍보를 함에 있어서 이 단어를 굉장히 정교하게 선택해야 될 분야가 있겠죠. 예. 지난번에 주 69시간 홍보를 할 때도 이게 전달이 잘못되니까 마치 매주 69시간 일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지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로 엉뚱하게 흘러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 수능 얘기,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돼야 하고 공교육 교과과정을 따라간 학생이면 당연히 수능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마치 학교 수업만 다 들으면 수능 다 맞을 수 있다. 결국 쉬운 수능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은 EBS 교재를 다 풀면 수능 다 맞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수능의 난이도,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나오고 대학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단편적인 어떤 흐름으로 국민 여론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원칙, 우리 교과 과정, 우리 교육 체계에 있어서 공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부분을 수능이 건드림으로써 발생하는 학부모들의 부담, 즉 사교육 부담이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막자, 이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민주당 강득구 교육위 의원이 이야기한 걸 좀 보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문항을 칠 때 높은 변별력을 유지하고 사교육을 줄이라는 것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라는 지시와 같다. 자, 이 부분인데 그렇다면 민주당 교육위나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이 공교육만 따라가자면 변별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교육만 돼서 교육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시는 부분들을 민주당이 이거를 뭐 선전선동한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수능이 150일 남았습니다. 이 학부모들이 이 애들의 수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육 시스템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9년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교육시장이 이미 열려져 있어요, 현실 세계가. 그런데 갑자기 150일 앞두고 공교육만 보면 다 맞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오해를 불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는 부분들은 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능이 끝나고 얘기하셔도 돼요. 교육개혁을 하실 때도. 그러니까 혼란을 초래하는 건 민주당이 혼란을 초래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발언을 하셨다. 잘못된 시점에. 150일 좀 기다리시지. 저는 그게 좀 아쉽고요. 두 번째, 학부모들 공교육만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교육비, 허리가 휘죠. 이런 부분들이 교육개혁의 필요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백년지계라고 합니다, 교육은. 그런데 이거를 차분차분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공교육만 보면은 다 된다라는 발언을 가지고 교육부 자체도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보면은 대입 준비했던 관련 국장도 경질시키고 지금 현재 이주호 부총리에 대해서도 좀 날선 발언을 대통령께서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정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을 준비하는 학부모들께서 혼란을 가져옵니다. 특히나 또 수험생들은 어떡하지? 이번에 수능의 난이도가 불수능이라고 하죠. 물수능이라고 하죠. 어떻게 되지? 라고 하면서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좀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시점을 지적했습니다. 시점이 잘못됐습니까? 글쎄요. 공부를 하고 입시를 준비한 학생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그냥 똑같은 일상일 거예요.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을 계속 학습하는 그런 과정일 텐데 지금 괜히 옆에서 불수능이 될 거냐, 물수능이 될 거냐 이런 얘기로 자꾸 지엽적인 부분,
이쪽으로 논의를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상의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에서 그 얘기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 외에도 아까 강덕구 의원 얘기도 들었지만은 이게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을 커버하는데 어떻게 변별력을 강화해서 뭔가 학생들 사이에 어떤 구별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교육 당국에서 할 얘기예요. 원론적인 얘기, 원칙적인 얘기, 누구나 어느 대통령도 건드리고 싶어 하고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어느 정권도 5년 동안 할 수 없으니까 내버려둔 결과 우리 교육 체계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기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교육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 국민들 다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정책 방향을 그런 식으로 가겠다고 얘기한 것이지 어떤 입시를 앞두고 이 시점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혼란도 150일 남은 상황에서 절대 학부형 그리고 학생들이 전혀 이 혼란을 일으킬 만한 일로 이렇게 비화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후속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저는 혼란을 일으키려고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다만 조금 더 심사숙고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교육 부분을 강화해서 조금 부모님들의 사교육 비용을 좀 줄여드는 건 당연한 원칙이고 민주당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점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수험생들이 혼란 안 느낀다고 하지만 벌써 학부모들이랑 수험생들이요. 제 주변에서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출제 방향이나 경향에 대해서 본인이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민감합니다. 아시잖아요. 수능 앞두고 미역국도 안 먹잖아요. 그런 정도로 민감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출제 방향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을 대통령께서 굳이 하셨어야 하느냐라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좀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말씀처럼 지금 이제 수능 출제위원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 문제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능 출제를 할 때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좀 그것은 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마디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수능 출제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수능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직 발표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얘기와 올해 수능, 단지 올해 수능이 물수능이냐 부수능이냐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니까 자꾸 혼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나라 이 교육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이 이렇게 크니까 원론적인 문제, 이거 아무도 안 건드렸던 이 개혁 문제를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 저녁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천 구월동에서는 달리던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 진화 작업에 한창입니다. 불에 탄 실외기는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9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가스 배관과 집기류 일부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UV 차량이 완전히 부서져 내부를 훤히 드러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22분쯤 인천 구월동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20대 남성은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동승자도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승용차의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2분쯤 경기 의왕시 청계터널을 달리던 승용차의 엔진룸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오전 10시 35분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3명이 중상을 입고 9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정부 여당이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범위를 아동 성범죄와 묻지마 폭력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되는 범죄자의 얼굴도 주민등록용 증명사진 대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머그샷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복도를 걷는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더니 쓰러진 여성을 어깨에 메고 걸어 나갑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벌인 A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여전히 신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소는 그 사람 오시인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수사기관 또한 강간 살인미수와 같은 강력범죄일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수사 초반엔 성폭행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법적 사각지대란 지적이 쏟아지자 당정은 신상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조직폭력과 마약에서부터 아동 대상 성범죄와 묻지마 폭력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이른바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당정은 흉악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범행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유정이 이제 경찰에 처음에 잡히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제 진술할 당시에 누군가가 먼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지난 주말에 한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정유정의 심리 상태를 분석을 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정유정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캐릭터라는 거죠. 네, 정유정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봐왔던 어떤 강력범죄 범죄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했는데 28점이 나온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강호순 같은 경우에도 27점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심리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부분 중에서 좀 유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유정이 처음에 다른 사람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는데 자기는 중간에 들어갔다. 이것이 물론 거짓말이기는 한데요. 거기에서도 어떤 정유정의 욕구가 보인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신 유기의 대가로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 가상의 인물이 정유정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유정이 이 피해자의 신분을 자신의 어떤 그 범죄 행위의 보상으로서 받아들이는 심리가 있었다.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정유정이 화차라는 영화를 반복해서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화차라는 영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주인공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타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내용이 주된 줄거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범죄와도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연결고리를 추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화차 내용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 피해자의 신분으로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범죄 소설 원작으로 한 이 영화가 개봉되기도 2012년도에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정유정이 상당히 그 영화를 반복해서 여러 차례 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범행에 어떤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이 영화에서 차용한 부분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범행 초기부터 뭔가 본인의 학력 컴플렉스 같은 것을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명문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르게 된 거 아니냐라는 진단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특히 그 범행 직후에 정유정이 피해자의 옷을 걸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게 하나의 또 단초로 수사의 단서로 사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유정이 또 들려는 얘기가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일종의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냐 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예,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 장애의 여러 임상 양상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어떠한 비정상적인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또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들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방송에서 나왔던 전문가는 그 정유정이 아스퍼거 증후군 고기능성 자폐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특히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이 피해자로 된 과외 선생님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될 뻔한 선생님들과도 글로 이제 말을 주고받은 그러니까요. 것이 있는데 이때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을 대면했을 때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스퍼거 증후군의 하나의 임상 양상으로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전문가는 고등학교 친구들의 증언이 나왔어요, 방송에서. 그러니까요. 이 친구들의 증언을 봤을 때 정유정이 고등학교 때부터 그 성격에 어떠한 바탕에 자폐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정유정의 그 범행 과정에 CCTV에 찍힌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계속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좀 특성이라고 합니다. 타이트한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 예, 그래서 정유정이 계속적으로 슬리퍼를 신고 있다는 것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특한 말투와 걸음걸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송에서 나온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도 정유정이 저기에서부터 걸어오면 걸음걸이가 특이해서 누구인지 바로 알아본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예. 네, 그런가 하면 정유정이 이제 범행 전에 과외 앱을 통해서 다른 여성들에게도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사느냐, 네. 선생님 댁에서 과외를 해도 되느냐 이런 거를 질문했다고 해요. 그렇죠. 정유정은 본인의 살인 충동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의 일을 계획은 세웠을 텐데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요. 사람들과의 대면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인물입니다. 네. 그렇다면 혼자 범행을 감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판단을 내렸을 거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본인이 혼자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은 아마 여성으로 특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연령대가 있는 여성은 본인과 어떤 경험치에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등을 활용했을 때는 20대 여성이 본인의 어떤 범행의 대상, 물색 대상으로 좀 좁혀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한 범행에 이르기 한 6일 전, 7일 전부터 계속 그 가해 앱에 과외를 하겠다고 올린 학생들한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물어봤던 질문이 혼자 사느냐, 그리고 내가 가서 직접 과외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게 범행에 있어서 뭔가 홀로 범행을 감행하기 위한 어떤 물색 작전이다, 물색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정유정은 어쨌든 네. 검찰 과정이고, 자 검찰이 범죄 심리 수사관을 이제 투입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심리 분석관, 네. 심리 분석관을 투입하는 게 이제 범죄 수사하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건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검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연 한 60건 정도 네. 이제 심리분석관들이 투입이 된다고 예. 하는데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강력범죄는 대부분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분석관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피해자의 인지적인 그리고 또 성격적인 특성을 파악을 하고 또 사이코패스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라든지 피해자의 어떠한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리분석관이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대검에 소속되어 있는 분석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자료는 검찰에서 구형을 할 때 이러한 자료로서 사용이 되게 된다고 하고요. 예. 예, 이게 범죄 현장에서 남겨져 있는 증거를 가지고 그 피해자의 어떠한 특성을 보는 것이 이제 경찰의 프로파일러인데요. 네.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네, 심리 알겠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이 흉악 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묻지마 폭력까지도 신상 공개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가요?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면요, 피의자,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살인이나 강간, 굉장히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어야 됩니다. 아니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성범죄를 저질렀어야 되는데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너무 특정이 딱 하나하나 열거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신상 공개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망을 빠져나가는 피해자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고요. 또 대통령의 어떤 특별 지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은 테러, 마약, 그리고 아동 대상 성범죄, 그리고 묻지마 폭력까지도 신상 공개 대상자로 넣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이 바로 묻지마 폭력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묻지마 폭력을 넣는다면 부산 돌려차기 같은 범죄자는 앞으로 신상이 바로 공개가 되는 겁니까? 예,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장미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피고인 단계에서는 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는 우리가 뭐 정유정도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람이 신상공개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에는 지금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신상공개에 대한 명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이것이 공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피고인 단계에서의 공백을 이제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강력 범죄라든지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만 지금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을 하면은 그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대가 되고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대가 되고 그리고 지금 피고인인 단계에서도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처럼 보복이나 2차 가해 두려워하는 피해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피해자를 좀 도울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1심 판결 나왔을 때 이 피해자가 이 가해자가 나오면 저는 죽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호소를 했었어요. 제일 무섭고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대출 의원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요.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겠다 할지 뭐 이런 명시적인 언행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가져가겠다. 또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높이겠다. 이렇게 법안에 담아놓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민사소송 과정 중에는 주소, 뭐 주민번호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인적 사항이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피해자라면 범죄의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이라면 이런 정보가 접근되는데 상당히 제약을 둬야 된다라는 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 피해자 신상 공개를 할 때 굉장히 포토샵을 한 뭐 뽀샤시하고 눈도 커지고 막 이렇게 턱도 갸름해진 사진 때문에 누군지 못 알아보는 그런 사진이 많이 공개돼서 논란인데 자, 이번에 이제 바뀌면 이제 머그샷을 공개한다고 그래 미국처럼. 자, 그러면 아무래도 좀 범죄자들에 대한 뭐 사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예방이 되는 막 그런 것들이 될까요? 지금 이번에 정유정 사건 경우에도 신상 공개가 되기는 했는데 그 나온 증명사진이라는 것이 너무 포토샵이 이제 과하게 되어 있어서 온라인상으로는 거기에 더 과한 포토샵을 만드는 것이 이제 유행을 할 정도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이 나도 나오는 그 사진들이 그 피의자들의 현실과 너무 달라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 그렇게 피의자로 들어왔을 때 최근에 찍은 뭐 30일 이내의 사진 머그샷이라고 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서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할 때 이름과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주소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얼굴이 보여준다는 것이 피의자로서는 거기에 대한 좀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공안이 손준호를 무혐의로 풀어주지 않고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현지 소식통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비국가공작원 수뢰죄로 직무와 관련해 불법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현재 손준호가 속한 산둥구단의 감독과 선수들이 승부 조작 등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로 거론되던 손준호의 에이전트도 손준호와 같은 혐의로 지난 6일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Almost important to show Juno's support, that he feels that we are right there.
지난 16일과 오는 20일 두 차례 평가전을 위해 소집된 축구대표팀이 손준호를 대표팀 명단에 포함시키는 등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협회 직원과 변호사를 중국에 파견했지만 지난 5일 소득 없이 귀국한 바 있습니다. 현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시점부터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됩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중국 당국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서면서 이 선수 생활이 기로에 놓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4세 이하 축구 대표팀은 중국과의 2차 평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손준호 선수가 이제 구속 수사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는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또 중국과의 24세 이하 선수들이 평가전을 치르는 날 또 이런 소식을 함께 전달하게 돼서 저도 조금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12일 날 이미 한번 구류가 됐습니다. 임시 구속이 돼서 비국가 공작 인원이라는 비공무원 관련된 이제 비위 사건인데요. 지금 중국이 반부패와 관련해서 엄청난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손준호 선수가 지금 감독이었죠. 전 산둥 감독과 함께 그런 비리의 이제 금품 수수 그런 거에 의혹에 연루됐다는 그런 걸 판단을 받고 있고요. 사실 37일 동안에 좀 혐의를 이제 벗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소명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구속 전환이 된 거는요. 그래서 구속 수사에 대해서 짧게는 2개월, 많게는 이제 수개월이 걸리고 아마 법정에서 또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과 함께 금품 수수라면은 뭐 어떤 혐의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부패 뭐 이런 것에 감찰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승부 조작 관련성이 높고요. 사실 승부 조작에 대해서는 뭐 다른 선수들이 이미 이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내 외부에서는 승부 조작보다는 뭐 금품 이런 게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물론 손준호 선수가 그걸 받았다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무죄 추정을 지켜야 하는 거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차차 이제 수사를 하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 이렇게 칼을 빼든 거는 지금 10년 만인데요. 중국이 워낙 그 굉장히 많은 축구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해외파 선수들도 대거 영입을 하면서 중국 슈퍼리그가 굉장히 떴습니다. 그런데 손준호 선수 경우 같은 경우는 K리그에서 2020년 MVP를 받았었고 그 슈퍼리그에서도 MVP가 굉장히 유력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A매치 경기에 소집돼서 벤토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인데요.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좀 아무래도 주역이었으니까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이어서 주목을 받는 것도 있지만 중국 슈퍼리그 내에서 워낙 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이런 좀 조작에 가담을 했을까 이런 의문도 있지만 지금 감독과 현재 에이전트가 지금 또 같은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답답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손준호 선수 측은 뭐 금품 수수나 승부 조작 관여 안 했다라는 입장인데 일단은 손 선수의 이제 향후 선수 생활 사실상 기로에 놓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클린스만호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사실 클린스만호에서는 이 소집 명단에 올랐지만 경기를 뛰지 못해서 그 손준호 선수의 그런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엄청나게 미친다고 말하기는 사실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작년에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이번에 너무너무 뛰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벤토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 명만 이렇게 조금 기용이 됐던 상황이라서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경기까지 치르게 되고 그래서 조금 본인으로서는 영광적인 순간이었을 수 있는데 가장 영광적인 순간에 또 가장 뼈아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진짜 조금 아무 일 없이 마음상으로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정말 무유죄라고 나오게 되면 아마 선수 생활은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 향후 5년에서 뭐 중국 현지에서는 5년에서 10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저녁 아시안게임 대표팀 중국과의 두 번째 평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TV조선은 이제 8시 반부터 생중계를 하는데요. 네. 자, 지난 1차전이었죠. 네. 자, 부상을 당했던 이제 엄원상 선수. 결국은 조기 귀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뭐 부상에 네. 좀 주의해라.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중국 팀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마 그날 경기를 보셨으면 정말 약간 화가 나서 진짜 예. 이렇게 계속 이걸 참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정말 경기장에서 악하는 비명 소리가 정말 굉장히 크게 울려 예. 퍼질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던 아이고, 경기입니다. 사실 중국 경기가 이렇게 치열한 거는 사실 평가전이기 때문에 평가전이고 친선 경기라서 아무도 예상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물론 약간의 그런 거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예. 이렇게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엄원상 선수가 오른쪽 인대 부상을 입었고 다른 선수들도 지금 부상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 말이죠. 예. K리그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K리그에서도 굉장히 좀 냉가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아마 2선도 뭐 2선 선수들도 다양하게 그래도 경기가 친선 경기가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괜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그래서 선수를 어쨌든 최대한 보호를 하고 선수들의 그 마인드 컨트롤을 예. 잘 해서 큰 문제가 없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한선홍 감독 본인도 이제 과거에 중국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입어서 월드컵 출전이 좌절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력을 보다 더 강화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그렇죠. 밝혔는데요. 월드컵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그때도 하필이면 중국이어서 그때 예.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엄청난 큰 부상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별 경기를 하나도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런 한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또 선수 보호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앞서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TV조선이 이제 8시 반부터 이 생중계로 전해드리는데 네. 자 오늘 2차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도 이번 황선홍 호의 좀 뭐 소득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선수들을 기용을 해서 좀 앞으로의 미래 한국 축구를 짊어갈 그런 인재들을 발굴한 것도 약간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매치 경기에서 저희 또 화요일 날 TV조선에서 중계를 하죠. A매치 경기에서 지난주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이강인 선수가 예. 또 와일드카드로 들어올 가능성도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또 이강인 선수의 특별한 재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시안 게임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평가전 통해서 이제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대표팀의 최종 엔트리도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평가전 마지막 평가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황선홍 대표팀 감독은 다양하게 실험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신호인 거는 K리그에서 이제 올라온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린 선수들마저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어서 네. 뭐 1선, 2선 상관없이 굉장히 기량이 한창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최종 점검이기 예. 때문에 현지에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때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좀 많은 걱정은 됩니다. 좀 예. 부상 안 당하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매너 알겠습니다. 축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0만) 명이 몰린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행사가 안전사고 없이 질서정연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BTS 음악 선율에 맞춰 형형색색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BTS 팬클럽 아미들은 한 장면이라도 놓칠세라 휴대전화 셔터를 끊임없이 누릅니다. 일단 아티스트도 만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불꽃도 너무 준비를 잘해줘가지고 밤 10시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나자 팬클럽 회원은 물론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뒷정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네,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거의 다 전원 다 클릭이 됐어요.
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외국인 12만 명을 포함해 여의도 일대에 모여든 팬클럽과 시민들은 당초 예상한 30만 명을 넘어 4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최 측은 물론 서울시와 경찰, 소방은 현장에 안전요원 2천여 명을 투입해 인파 관리에 나섰습니다. 천천히 질수 있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차를 두고 귀가 인파를 조절한 덕에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구례 화엄사에 있는 국보 각황전 앞에서 500여 명이 함께 요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계 요가의 날을 앞두고 전남 구례 화엄사에서는 특별한 요가 축제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숲속 사찰에 모인 사람들이 매트를 깔고 요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재미있는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뜨거운 초여름 햇살을 피하기 위해서 모두들 한 손에는 알록달록한 양산을 들었습니다. 지리산에 둘러싸인 국보 각황전과 보물 대웅전을 배경으로 500여 명이 함께 요가를 즐기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기도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서 각국에서 이렇게 포토제닉한 행사가 많이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유엔은 요가를 알리기 위해서 6월 21일을 세계 요가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각국에서는 주요 랜드마크 앞에 모여서 함께 요가를 합니다. 요가의 본고장 인도의 모디 총리가 지난 2014년 유엔 연설 때 제안해서 요가의 날이 생겼습니다. 고대 인도의 정신수행법에서 유래한 요가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수련에 가까운데요.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며 인간 본연의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요가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쪽 지역의 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3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현재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도 강합니다. 대부분 지역이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니까요. 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대전, 광주가 35도까지 오르고요. 청주도 34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 제주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